자, 기본이론 과정 16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 내용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점 판서를 통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또 교재를 통해서 반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반복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은 반복을 거듭한 순간 어때? 합격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랬죠. 그러나 반복을 멈춘 순간은 어때? 합격과 멀어진다 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학교는 이 과목은 이해의 과목이기 때문에 반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자꾸 반복을 통해서 학습이 되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기본 이론과에서는 자꾸 지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133페이지예요. 양호 3번.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경기도 순환 국면에 따라 일반 경기처럼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등 4개의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이처럼 순환 국면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상향시장은 경기가 아주 좋다라서 호황기. 다음 자, 하향시장은 경기가 아주 안 좋다라서 불황기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그 다음 쯤 봅시다. 순환 국면에 따른 분류는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고유의 안정시장을 포함하여 5개 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분도 설명드렸습니다. 안정시장은 일반 재화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고유한 국면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안정시장 여기가 포함해서 5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박스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은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편과로 1번부터 지문을 통해서 과연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과로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경기 하강이 하향을 멈추고 이처럼 경기의 하강이 하향을 어때?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멈추기로 저점에서 상향하는 변동을 보인다. 이는 언제 됩니까? 바로 회복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편과로 2번입니다.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지속적인 경기 상승이 진행된 시장을 말한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경기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이는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문이에요. 그 다음 지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상향 시장 여기서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서 부동산 가격도 유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가격이 상한 일로 있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 어때? 하루가 더 빨리 살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하루가 더 늦게 팔려고 한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교재 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상한 일로 있어. 자, 상한 일로 있다는 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 이야기예요. 더 올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겠지요. 반면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문입니다. 그 다음 지문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자, 상향 시장에서 정점만 찍으면 어때? 후퇴시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후퇴시장의 전 국면이다. 이때 전 국면이다 나와 있는데 전 이거 뭡니까? 앞전자예요. 앞전자. 그래서 후퇴시장의 앞 국면은 뭡니까?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향 시장에서는 정점을 찍으면 후퇴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좀 후퇴시장의 전 국면으로서 경기의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 언제 됩니까? 상향 시장이다. 왜? 상향 시장에서는 정점을 찍으면 어때? 후퇴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기는 바로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 3번 첫 번째로 봅시다. 경기 상승이 상향을 멈추고 경기 상승이 상향을 이제 멈췄어요. 멈추고 정점에 이르러 하향하는 변동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후퇴 시장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줄 보세요. 일반 경기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이 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후퇴 시장에서는 공실률이 어때? 증가하기 시작한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후퇴 시장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어때? 공실률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고로 4번입니다. 불황하에서 지속적인 경기 하강이 짓는 시장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이처럼 경기가 하강한다. 이 시기는 언제 됩니까?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향 시장의 다음 국면이 뭡니까? 회복 시장이 되겠죠. 그럼 결국 회복 시장의 전 국면은 어디가 됩니까? 바로 하향 시장이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향 시장에서는 저점만 찍으면
다시 회복 시장 넘어갈 때는 회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기다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보시면 회복 시장의 전 국면으로서 이처럼 회복 시장의 전 국면은 하향 시장이죠. 그래서 회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세요. 후퇴 시장의 전 국면은 어디가 됩니까? 상향 시장이다. 이때는 어때? 정점을 찍으면 후퇴 시장 넘어가죠. 그래서 상향 시장에서는 이처럼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기 보세요. 회복 시장의 전 국면이 어디가 됩니까? 하향 시장이 되겠죠. 따라서 하향 시장에서는 저점만 찍으면 다시 어때? 회복 시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향 시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향 시장에서는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기가 되겠고, 하향 시장에서는 어때? 회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자, 구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가로 5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로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만 지니고 있는 특수한 국면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은 결국 뭡니까? 안정시장이다 할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2번. 도심의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부동산이나 역세권 내에 있는 부동산은 실수요자에서 뒷받침이 되겠지요. 그래서 불경기를 할지라도 경기 후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안정시장 설명하는 가장 대표되는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고유한 국민이 하나 더 있다. 이게 뭡니까?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35페이지예요. 편가로 6번. 여기 보시면 순환 구매에 따른 특징이다. 그래서 박스가 나와 있죠.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이다 소개되는데, 여기에 부동산 가격, 거래 건수, 공실률, 건축 신청 건수,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유통시장, 동그라미 7번 과거의 사례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특징을 다 정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우리 교재 박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먼저 회복시장입니다. 자, 이 회복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어때?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래도 한 건 두고씩 어때?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공실률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 관심으로서는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6번. 유통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중시한 태도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도자 주도시장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7번. 과거의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상향 시장입니다. 상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공실률은 최저가 된다 그랬죠.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공실률이 최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럴 때는 비어있는 놈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공실 최저가 된 시기는 상향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건축 하시는 것은 증가해서 최대가 되는 시기다. 유통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중시한다 할 수 있겠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뭡니까? 하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후퇴 시장입니다. 후퇴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어때? 하락하기 시작한다. 거래 건수도 감소하기 시작하지요. 지금 거래가 한 건 두 곳씩 줄어드니까 공실률은 어때?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음 건축 시장 건수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통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중시한 태도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수자 주도 시장을 형성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 또는 상한선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하향 시장입니다. 하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지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실률은 증가해서 최대가 된다. 그래서 공실률이 최대가 되는 건 비어있는 놈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 됩니까? 하향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조심하자 그랬어요. 공실률이 최대가 되는 시기는 어때? 하향 시장. 최저가 되는 시기는 어때? 상향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건축하시는 것은 감소해서 어때? 최저가 된다. 그래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게 된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표도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중심으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께서는 유통시장에서 누가 중심이 되느냐,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분 잘 기억하랬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틀리지 않겠어는 그래서 제가 설명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도 외워버리자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상승 하강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매수자, 매도자다. 오른쪽 출발해서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지문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환 국면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양고로 4번 내용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먼저 우리가 이런 잘 합시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자,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느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의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투기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를 가지고 경기가 좋다 할 수 있어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음 인플레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따라서 부동산 가격 이와 같은 단순 지표에 의존해서 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다 보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는 단순 지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부동산 경기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어떻게 고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야 된다. 자, 먼저 건축량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량. 이 건축량에도 또 어떤지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건축 착공량이라는 게 있죠. 또 완공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량을 고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거래량을 고려하게 되겠죠. 다음은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다. 가격 변동 지표. 자, 이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라는 것서 종합적으로 측정할 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건축량이다 소개인데, 자, 먼저 허가받은 양이 있겠지요. 이게 착공에 들어가고 또 어때? 완공이 된다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는 공급과 관련된 지표가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거래량은, 자, 부동산 거래량은 어떤 수요와 관련된 지표다. 그래서 이는 어떤 수요 공급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부동산 경기 측정에서 주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가격 변동 지표다. 자, 이는 어떤 보조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해서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하다서 건축량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량,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 이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측정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이외에도 공가 공실률이라든지 택지 분양 실적, 미분양 재고량, 주택 금산태 이럴 때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도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양골 4번. 자,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다 소개되는데 네 번째 줄 중간점 한번 보세요. 중간점 보시면 단순 지표에 의존하여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랬죠. 따라서 부동산 경기 측정은 단순 지표가 아닌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편곡 1번 보세요. 주 지표다 나와 있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주 지표에는 공급 지표인, 자, 우리 공급 관련된 건축량이라는 게 있지요. 건축량. 자, 여기에도 세 가지 달려 있어요. 먼저 그 아래줄 보세요. 건축량에는 건축 허가량, 건축 착공량, 건축 완공량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윗줄 올라갑시다. 끝부분 보세요. 수요 지표. 자, 우리 수요 지표 관련해서 이야기했죠. 부동산의 거래량 등이 있다. 참 주 지표에는 자, 공급 지표인 건축량 그리고 수요 지표인 부동산 거래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고로 2번 보세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보조 지표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3번 기타입니다. 그 밖에도 뭐 공가, 공실률이라든지 택지의 분양 실적, 미분양 재고량, 주택 금융 상태 뭐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부동산 경기를 측 때는 어때?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하다서 주로 고려된 게 뭡니까? 건축량, 부동산 거래량,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 뭐 등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때? 건축 허가 면적이다. 이로써도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겠죠? 부동산 거래량 이를 통해서도 어때? 경기를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재 2절 부동산 경기 변동 이 부분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136페이지 3절 거미집 이론이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설명드릴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1페이지를 봅시다. 141페이지 보시면 26회 때 출제했던 기출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문제 1번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에 안정시하는 국면이 있다. 자, 우리 여기 설명드렸죠.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국면에 따라서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고유한 안정 시장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가지 국면에 안정 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어때? 맞는 지문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2번 봅시다.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공실률이다. 다음 건축 허가 신청 건수다. 그리고 거래량 이 뭡니까? 거래 건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들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이 회복 시장에 해당이 되는지, 상향 시장에 해당되는지, 후퇴 시장에 해당되는지, 하향 시장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순환 진폭, 그래서 진폭이다. 이렇겠죠? 자, 부동산 경기에 이 순환 진폭은, 즉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어때? 크다라고 그랬지요. 왜?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기 때문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 진폭은 어때? 크다. 이렇게 결론만 잘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3번이 잘못되어 있죠. 진폭이 작다 아니라 진폭이 어때? 크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지요. 4번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동 경기를 구성 시계열 자료에는 여기 보세요. 순환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다음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다음 무작위적 변동이다. 자, 이 무작위적 변동, 그럼 뭡니까? 불규칙 변동이다. 또는 우발적 변동 알 수 있겠죠? 이 같은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알 수 있겠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봅시다.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사의 가격은 결국 상향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사의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묻고 있죠.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하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으면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어때? 맞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질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어떻게 잘했어요? 하여튼 그림을 이렇게 그리 잘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거꾸로 그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그려놓고 딱 반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하자. 유통시장에서는 매수자, 매도자다. 다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어때? 상한선, 하한선이다. 생각하셨죠? 따라서 상향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이 뭐가 됩니까?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도 하나 풀어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시간이 되는 만큼 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장 부동산 경기변동 이론이다. 이분은 다 맞춰드렸어요. 다음은 우리 교재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4페이지를 보세요. 144페이지 보시면 3장 부동산 시장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론 이 파트도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 5개월 동안 출제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된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은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실 이번 시험도 두 문제는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듣고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절부터 3절까지 세 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의미 및 특성에 대해서, 2절은 주택시장 분석, 3절은 효율적 시장이다. 소인데 모두가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본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기본이 된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자, 1절은 부동산 시장의 의미 및 특성이다 소개했는데 1번 챕터를 봅시다. 1번 챕터는 시장의 의미 및 유형이다 나와 있죠. 흔히 우리가 시장은 뭘 의미할 것인가? 바로 시장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보세요.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결정된 기구를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에는 재화의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에 또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자, 두 번째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결정된 기구를 시장이다. 이때 어떤 재화가 부동산이면 부동산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방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특성편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권의 1번 보세요. 시장을 전국적 시장과 지역적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첫 번째를 전국을 단위로 해서 형성된 시장을 전국적 시장, 그다음 지역을 단위로 해서 형성된 시장을 지역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은 그럼 어디라 것인가? 자, 부동산 시장은 어디라 합니까? 이미 우리 배웠죠? 지역적 시장이다 할 수 있는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지역 간에 이동이 되지 않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즉 부동성이란 특성을 하여 일정적이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지문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는 결국 뭡니까? 부동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동성 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우리 시장을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 같이 특정한 장소를 통하여 교환이 이루어진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란다. 특정한 장소를 통하지 않고도 교환이 이루어진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란다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고정성, 즉 부동성이란 특성을 하여 이동이 불가능하지어서 특정한 장소를 통하여 교환이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교환이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거래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특정한 장소를 통하지 않고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추상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지.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하나의 거래된 장소로 온다면 이 장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뭐가 되버립니까? 구체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즉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는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로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구체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란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맨 아래줄에 나와 있죠.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란 양면성을 지닌다. 어떤 성?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골 2번 구체시장, 추상적 시장 이렇게 시장을 분류할 때는 여기도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은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재 145페이지예요. 양골 3번 우리 시장을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완전 경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필요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의 수가, 수요자 공급자 수가 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아주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같은 시장에 기업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진입과 퇴거가 아주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때 진입과 퇴거를 줄여서 우리가 진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진퇴가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시장 참여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비용이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완전 경쟁 시장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됩니까? 바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을 한번 생각합시다. 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다수가 될까요? 소수로 한정될까요? 그렇죠? 네. 자,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먼저 부동산 시장은 이처럼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는 이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어떻습니까? 소수로 한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는 건 결국 어떻습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알 수 있어요.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고가성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내가 함부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수는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참 부동성, 고가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소수로 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1번 요건 충족시키지 못했네요. 다음 상품의 질을 한번 생각합시다.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상품이 있죠. 부동산 상품은 모두가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질은 이질적이다. 참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의 질도 이질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 된다. 2번 조건도 충족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3번 봅시다. 자, 이제 생산소 이동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결국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못하다는 겁니다. 이동 못 됩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워낙 비싼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가성 들어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세 번째 요건도 충족이 안 되네요. 자, 네 번째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또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시장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자,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냐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얘기드렸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자, 모두가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충족되지 못해도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모두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때문에? 부동산의 여러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여러 특성에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145페이지 보세요. 편고라 1번. 완전 경쟁 시대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그렇죠? 동그라미 1번.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한다. 결국 수요자, 공급자 수가 다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2번. 상품의 가격과 질이 동질적이어야 된다.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동그라미 3번.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된다. 결국 기업의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가 어때?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정보 비용이 존재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이런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거죠.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첫 번째를 불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할 줄 보신다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을 하여 결국은 뭡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장을 전국적 시장과 지역적 시장으로 구분해 봤죠. 그럼 이 중에 부동산은 어디에 갑니까? 바로 자, 지역적 시장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지역적 시장을 흔히 우리가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는 어떤 성?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시장을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추상적 시장이다 표현했죠. 뭐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의 거래된 장소로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되버립니까? 바로 구체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성의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은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부동성, 개별성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결론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1번 챕터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146페이지 봅시다. 146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부동산 시장의 의의 및 기능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먼저 양고로 1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미 우리가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 이런 설명드렸죠. 자, 매수와 매도자에 의해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장이란 이야기예요. 그때 부동산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 되겠다. 그 얘기죠. 그게 첫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란 매수와 매도자의 부동산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자, 보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권리의 교환,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 가액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분배, 토지와 공간 이용의 형태 결정, 수요 공급의 조절 돕기에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한 곳, 이와 같은 걸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여러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지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이며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 시장은 양면성을 지닌과 동시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결론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지역적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되는 거죠. 또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 시장 양면성을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부동성 등등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양고로 2번 봅시다. 양고로 2번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소개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이 표현이 나오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할이다. 그럼 잡으세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 그랬지요. 그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역할이다 이야기예요. 결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존재치 않다면 이 같은 일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시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편거로 1번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 일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일반적인 뭡니까? 바로 부동산과 현금 간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 부동산과 부동산 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유권과 임차권 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교환은 어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장이 없다라면 이 같은 교환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에게 교환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편거로 1번 내용이에요. 편거로 1번, 교환 기능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권 등이 어때? 교환되기도 한다. 참, 교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편거로 2번 내용이에요. 자, 흔히 우리 부동산은 어때? 공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간을 거래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요. 이를 통해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우리에게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화폐를 원하는 매도자와 공간을 원하는 매수의 선호도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편거로 3번 내용입니다. 편거로 3번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강남 여기에 KTX 역사가 하나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KTX 역사가 들어서면 KTX 역사의 주변 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쓰였다 할지라도 이는 어떤지 상업 용도로 쓰이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상업 용도로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KTX가 하나 들어서면 이처럼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상업지로 변화되니까 당연히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그럼 초과 수요 이로 인해서 오피스텔에 어떻습니까? 오피스텔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럼 잡으세요.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이로 인해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양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증가하다. 이처럼 공급량이 증가한 이 과정에서 품질도 향상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참 양과 질을 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도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은 우리에게 양과 질의 조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을 3번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맨 아래줄 중간쯤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편거로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이런 생각 합시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땅을 빌려줄까요? 바로 이제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주에게 내가 땅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자, 이처럼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주체 여기에서 토지가 이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도 어딜 통해서입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토지의 이용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평으로 4번 내용이에요. 자, 4번 봅시다. 토지의 이용은 대상 토지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편거 5번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부동산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동일한 부동산 일자도 거래 시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창조에 의한 다른 이유로 했을 때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자, 여기 봅시다. 자, Y축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X축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Y축은 가격이고요. X축은 시간이다. 라는 건데, 자, 보세요. 예. 자, 먼저, 자, 이와 같은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요. 이 부동산을 팔려 하는 사람이 있죠. 팔려는 사람 매도자 되겠죠. 매도자는 처음에는 어때?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높게 부릅니다. 높게 부르지만 안 팔린다니 안 팔린다. 안 팔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 가격을 낮추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낮추게 된다. 이게 결국 뭡니까?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선이다. 그럼 지금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어떤 특징일 것인가 보세요. 이 시점에서는 이만큼은 받아야 어때?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그래서 어때? 10억이다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10억을 받아야 팔고자 한다. 10억보다 적게 준다면 팔고자 하겠어요? 안 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 따라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최소 가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최소 가격, 즉 하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만큼 있어야 팔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10억도 주지 않는다면 안 팔겠죠? 예,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팔겠다는 이야기. 10억을 받아야 팔겠다. 그래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뭡니까? 최소 가격 또는 하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매수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매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싸게 살려고 그러겠죠. 싸게 살. 그래서 처음엔 싸게 살려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5억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싸게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안 사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격을 높여간다. 이게 이제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자, 보세요. 이 시점에서는 5억 여기까지는 지불을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은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결국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얼마까지? 5억까지 지불을 용의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5억까지 지불을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따라서 매수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그럼 뭡니까? 최대 가격이 된다. 즉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매도자는 자, 팔려는 사람이죠. 팔려는 사람은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고 사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최소 가격 하한선이 되는 것이고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최대 가격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는 자, 보세요. 자, 이 시점에서는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만 지불을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되지 않겠죠. 다음 시간 지났습니다. 지나서 바로 이제 자,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가격이 있네요. 자, 이 가격은 결국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되는 가격이다 할 수 있겠죠. 최초의 균형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 가격에선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또 이제 자, 시간이 더 지났어요. 이 시점 생각합시다. 자, 이 시점에서 A라는 가격이 있어요. 이 A라는 가격에선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되겠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먼저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여기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으면 돼. 그렇지만 이거 더 높은 이 가격을 준다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 지불을 용의했다. 이 가격은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가격에 의해서는 A라는 가격에서는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자, 이 시점에서 여기 있는 B라는 가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B라는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가? 역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시점에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때 이만큼은 받아야 팔겠다는 거죠.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이면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판다는 이야기여서 거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A라는 가격이나 B라는 가격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다음 여기는 C라는 가격을 한번 생각합시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 이만큼은 받아야 팔겠다는 거죠.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라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지요. 다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는 지불을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부터 낮은 이 가격 지불하려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지요. 그럼 결국 이 시점에서 C라는 가격에 의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보세요. 점. 자, 매수자와 매도의 의견이 합치되는 이 점이 있죠. 이 점 최초의 균점이죠.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자, 자, 이 점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이 최대 가격 상한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자,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이 최소 가격 하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때?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요. 가격도 참 이제 자, 매수자와 매도의 의견이 합치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을 상한선으로, 다음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을 어때? 하한선으로 해서 가격이 창조되는 이야기예요. 또 창조된 가격은 또 다른 이유에서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창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도 어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고, 참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뭡니까? 최대 가격 상한선이 된다. 다음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최소 가격 하한선이 된다. 이분을 잘 구별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편곡 5번 네 번째로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최소 가격 하한선이 되는 거지요. 다음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최대 가격 상한선이 된다. 이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관적 제한 가격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주관적 제한 가격 나와 있죠. 이건 결국 뭐라는 겁니까? 매수자나 매도자 제한한 가격은 자, 주관적인 가격이요, 객관적 가격이 주관적인 가격이다. 그런 의미예요. 점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관적 제한 가격이 교차한 점,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을 기준으로 매도자의 제한 가격이 뭡니까? 하한선. 다음 매수자의 제한 가격을 상한선에서 거래 가격이 창조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그림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조심하자 그랬어요.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뭡니까? 최소 가격 하한선이다. 다음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뭡니까? 최대 가격 상한선이다. 이걸 잘 구별하자 그랬죠. 자, 다음은 편가루 6번입니다. 편가루 6번은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어딜 통해서 정보를 얻고자 합니까? 바로 시장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에게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 참여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래서 그 아래줄 부동산 시장은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수행하는 기능, 즉 역할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6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 자, 교환 기능을 수행했지요. 다음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있다.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이 있죠. 다음 가격 창조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 6가지 제목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부동산 시장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즉 역할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소리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자 그랬죠. 자, 먼저 교환 기능, 다음은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 다음은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다음은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 다음 가격 창조의 기능, 다음 정보 제공의 기능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목 중심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번 챕터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의미 및 기능이다. 2번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자, 다음은 이제 여름교재 148페이지를 보세요. 148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소개되는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 일반 재화시와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 특성은 특별한 성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와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가 어때?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튼 부동산은 일반 재화는
특별한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부동산의 특성. 자,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자산은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자산은 특별한 성질을 지니게 된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만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첫 번째부터 소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와 달리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을 지닌 것은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고가성 등 일반 재화와 달리 부동산만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들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부동산 시장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